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추가 생산으로 우선 충당해 공급에 큰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백신 부족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합니다. 회의에선 펀드 사기와 관련해 적어도 징역 30년은 나올 것이란 내용까지 언급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입영을 연기할 수 있는 상한선까지는 이렇게 고려하는 이런 연기 어떤 방법을 조금 검토해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상온 노출 문제로 무료 접종을 중단한 지 3주 만에 독감 백신 무료 접종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접종할 수 있는 검진기관에 대기줄이 길었는데요. 일부 병원에서는 백신도 모자라 혼란도 빚어졌습니다. 엄윤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침 8시 유료와 무료 독감 예방 접종을 모두 하는 대형 검진센터. 대기줄이 계단을 따라 길게 늘어섰습니다. 접종을 시작하기 전부터 대기줄이 만들어지더니 이곳 대기 공간에는 한때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최근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접종하려는 사람이 는 데다 중단됐던 무료 접종이 만 13살에서 18살 사이 청소년부터 재개되면서 더욱 몰린 겁니다. 동생이 중학교 2학년인 아직 어린 나이라 어머니께서 걱정하셔서 예방접종하러 왔습니다.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지금 독감도 유행할 시기인 것 같아서 예방접종을 해야 되나 또 걱정을 많이 했긴 했는데 어쨌든 뭐 뉴스에 보니까 뭐 괜찮다는 얘기도 많이 나왔고 그다음에 어쨌든 지금 또 독감까지 같이 겹쳐지면 더 위험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냥 예방접종하러 나왔습니다. 예방주사를 맞으러 이 센터를 찾은 사람만 하루 평균 1,500여 명에 이릅니다. 저희 기관에서 해마다 많은 접종자가 있기 때문에 초기에 이제 물량을 확보해서 물량 걱정은 없습니다만 조기에 이제 소진이 될 것으로 걱정이 되고요. 그래서 10월 이전에 맞아주시는 것을 권장해드립니다. 반면 백신 물량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한 일부 병원에선 헛걸음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백신이 떨어졌다고 해 병원 여러 곳을 돌았다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수량이 다 동난 거예요. 접종식이 계속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중단이 돼서 그래요. 제약회사 그쪽에서 만들어서 줘야 되는데 저희는 계속 달라고 하는데 들어오질 않으니까 저희는 알 수가 없죠. 3주 만에 재개된 독감 무료 예방접종 사업은 연령대별로 시기를 나눠 이뤄집니다. 만 13살부터 18살 사이 청소년을 시작으로 오는 19일부터는 만 70살 이상, 26일부터는 만 62살부터 69살까지 어르신들이 맞을 수 있습니다. 상온 노출과 흰색 입자 발견 문제로 현재까지 회수한 백신 물량은 100만 명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추가 생산으로 우선 충당해 공급에 큰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백신 부족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합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독감 백신에서 흰색 입자가 확인된 지난 6일부터 식약처의 발표가 있었던 9일 사이에 6,400여 명이 해당 백신을 맞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른 겁니다. 식약처는 이에 대해 백색 입자 백신을 맞은 뒤에 이상 사례 2건이 있었지만 모두 국소 부위 통증 수준이라며 안전성 우려는 크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부터 마스크를 쓰지 않거나 방역 지침을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이 시행됐습니다. 유흥주점과 노래방에서도 마스크를 써야 하는데요. 한 달 동안 계도 기간을 거쳐 다음 달부터는 실제로 과태료를 물립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사람들이 분주하게 버스를 옮겨 타는 출근길. 탈 때도 내릴 때도 모두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은 없었는데 평소에 탔을 때 한두 번 정도는 있었던 것 같아요.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행한 지 어느덧 5달. 지키는 사람이 대부분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례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지난 5월 이후
서울에서만 미착용 신고가 3,000건에 이르고 폭행이나 난동으로 이어져 경찰 수사까지 이뤄진 경우는 200건을 넘겼습니다. 마스크를 안 쓴 분들이 그래도 보이긴 합니다. 엘리베이터 같은 장소면 그분을 먼저 이제 보내고 제가 탄다던가 그런 식으로 이제 좀 피해서 다니거든요. 이런 경우 직접 벌금을 물릴 수는 없었는데 이제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생겼습니다. 개정된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마스크 미착용자에게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착용이 필수인 장소는 거리 두기 단계별로 달라지는데 현행 1단계에선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등 12개 시설이 2단계에선 오락실이나 일반 음식점 등까지 포함됩니다. 마스크를 코 끝까지 올려 쓰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스카프 등 옷까지나 바이러스가 새어나올 수 있는 밸브형 마스크를 써도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여럿이 모이는 대중교통이나 집회 장소에선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항상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병원이나 요양시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분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의료기관 안에서 전파 방지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사회보다는 보다 더 강하게 지금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24개월 미만 영유아나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발달장애인은 안 쓰는 게 원칙이고 씻거나 음식을 먹을 때 수어 통역을 하거나 무대에 오를 때도 예외로 합니다. 대화를 하지 말고 식사 전까지 마스크 쓰고 식사가 시작할 때 끝날 때까지만 마스크를 벗고 끝나고 마스크를 쓰고 다시 간단한 대화 정도 하고 바로 나오기. 다음 달 12일까지는 계도 기간입니다. 방역당국은 지역 특성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이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서울시가 도심 집회 금지 기준을 완화하는 거리두기 1단계 조치를 발표한 가운데 보수단체가 이번 주와 다음 주 일요일 야외 예배와 집회를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8.15 집회 참가자 국민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18일과 25일 광화문 인근에서 1,000명이 참가하는 야외 예배와 집회를 열겠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들은 특히 차별금지법 제정 저지를 위해 매주 일요일 집회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102명으로 엿새 만에 다시 세 자릿수로 올라섰습니다. 신규 해외 유입 증가세가 전체 확진 규모를 끌어올렸는데요. 러시아 선박의 입출항이 잦은 부산항에서 선원들의 확진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수산물을 싣고 부산항에 입항한 러시아 선박입니다. 하역 작업에 앞서 전체 선원 10명을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진행했더니 2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산항에 들어온 러시아 선박에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 6일 입항한 수산물 운반선에서는 선원 23명 가운데 1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나흘 뒤에 들어온 배에서도 20명 가운데 3명이 코로나19에 감염돼 있었습니다. 검역 단계에서 감염 사실이 확인돼 다행히 국내 접촉자는 없었습니다. 국내에 접촉자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예를 들어서 냉동 냉장선이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전수검사를 현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러시아 선원들은 모두 무증상 감염자였습니다. 확진자 11명이 나온 화물선은 치료를 위해 배에서 내려달라는 방역당국의 요구를 증상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하고 러시아로 돌아갔습니다. 러시아 선원들의 확진이 잇따르면서 입항 전 제출한 음성 판정 확인서의 신뢰도는 크게 떨어진 상태입니다. 음성 판정을 받고 입항했다가 우리 항만에서 확진되는 사례는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코로나19 상황 자체가 2차 유행이라고 부를 정도로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부산항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러시아 선박은 지난 6월부터 지금까지 17척. 확진자는 100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YTN 차상은입니다. 코로나19 해외 유입 환자가 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정부는 국가별 감염 위험도에 따라 나눈 3단계 검역 대상국 가운데 추이 감시 국가를 한 나라 더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추가 지정 논의는 지난 10일 어학연수차 입국한 네팔인 13명이 집단 확진된 데 이어서 러시아 선박 선원 등이 대거 확진된 데 따른 것입니다. 대전에서는 추석 연휴 가족 모임으로 시작된 집단 감염이 어린이집에 이어서 교회 수련회까지 번졌습니다. 방역당국은 수련회를 주최한 교회 측이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엄중히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이상곤 기자입니다.
충남 아산의 한 연수원 정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이곳에서 지난 8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교회 수련회가 진행된 뒤 확진자가 잇따랐습니다. 참석자 가운데 가장 먼저 감염이 확인된 건 대전 일가족 확진자 중 목사 부부였습니다. 방역당국 조사 결과 당시 수련회에는 대전과 전주에 있는 교회에서 70명이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후 전주에서 교회 전도사가, 대전에서도 참석자들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전시는 교회 측이 정규 예배 외에 소모임을 진행해 방역수칙을 어긴 것으로 보고 고발 등 합당한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봐서 명백하게 우리가 집합 제한 조치를 위반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그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우선적으로 좀 더 조사를 해가지고 고발 조치를 하고. 추석 연휴 기간에 함께 식사한 대전 일가족 7명이 집단 감염된 뒤로 감염고리는 어린이집과 병원, 한국조폐공사 등에서도 확인됐습니다. 이 중 어린이집에서 원아와 교사들이 감염된 뒤 가족들까지 확진 판정을 받아 가장 많은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대전 지역 하루 검사 물량이 1000건에 육박하기도 했지만 접촉자 검사가 끝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추가 감염 가능성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또 일가족 확진자들의 최초 감염 경로가 밝혀지지 않은 점도 방역당국을 긴장하게 하고 있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세계적인 K-팝 그룹 방탄소년단의 병역 연기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여당이 대중문화예술인들의 병역 연기를 가능하게 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임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BTS는 우리나라 뮤지션 최초로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1위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보기 드문 기록을 써가는 이들에게 병역 특례를 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시민사회와 정치권에서 잇따라 나왔습니다. 아예 병역 면제를 받는 것 반대지만 저는 조금 밀어주는 건 괜찮다고 생각해요. BTS의 병역 특례를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봅니다. 신성한 국방의 의무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주어진 사명이지만 모두가 반드시 총을 들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병무청이 갈래를 텄습니다. 우수한 대중문화예술인의 입영 연령 상한선을 만 30세까지 연기할 수 있도록 개정하겠다는 뜻을 밝힌 겁니다. 가장 높은 수준의 추천 기준을 만들어서 입영을 연기할 수 있는 상한선까지는 이렇게 고려하는 이런 연기 어떤 방법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서 민주당 전용기 의원도 대중문화예술인들의 병역을 연기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국가 위상과 품격을 높였다고 인정되는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병역 연기가 골자입니다. 이처럼 정부 여당이 대중문화예술인에게 병역을 연기하도록 허용한 데 따라 BTS에 대한 병역 혜택 논란은 일단 사그라들 전망입니다. 앞서 17대 국회부터 지난 20대 국회까지 병역 특례 제공 관련 발의된 법안은 12건이고 이 가운데 11건이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습니다. 특히 OECD 회원국 중 징병제 국가 가운데 체육 예술 분야에 병역 특례를 주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앞으로 BTS 같은 세계적으로 선전하는 대중문화예술인들이 얼마든지 더 나올 수 있는 만큼 병역 문제 해결을 위한 체계적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모병화 병무청장은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신은 유승준 씨가 아니라 스티브 유라고 생각한다면서 스티브 유는 한국 사람이 아니고 미국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 씨가 만약 입국을 해서 연예 활동을 하면 이 순간에도 병역 의무를 다하는 장병들의 상실감이 클 것이라며 법원이 유 씨의 입국을 허가하더라도 병무청장 입장에서는 계속 금지돼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에서 돈을 주렁주렁 넣거나 들고 와서 전달한다. 이건 정말 너무 상식 바뀌지 않습니까? 지금 생업을 포기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어떻게 하든 지금 이걸 해결하고 싶어서 여기 지금 좀 달려들고 있는데 해결의 기미가 전혀 안 보이더군요. 옵티머스 펀드 사기로 구속 기소된 핵심 인물들이 검찰에 붙잡히기 전 중형을 피할 방안을 함께 논의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계획은 결국 무산됐고 조사 과정에서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이경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옵티머스 펀드 운영에 대한 본격적인 검사에 나선 지난 5월 무렵 검찰 수사까지 가시화되자 김재현 대표와 이사인 윤모 변호사, 3호사채 발행회사 대표 이모 씨 등 핵심 인물들이 모여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에선 펀드 사기와 관련해 적어도 징역 30년은 나올 것이란 내용까지 언급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형이 예상되는 만큼 처벌을 피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윤 변호사가 모든 책임을 지면 외부에서 김 대표와 이 씨가 운영 중인 사업장들을 통해 원금을 상환하고 이를 통해 윤 변호사도 정상을 참작받아 집행유예로 나오게 하겠다는 계획이 유력하게 논의됐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문서로 작성됐고 검찰도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치밀한 계획은 실행으로 옮겨지진 못했습니다. 김 대표가 다른 변호사와 별도의 자구책을 논의한 사실이 알려지며 서로 등을 돌리게 된 겁니다. 결국 이들 모두 구속을 피하지 못했고 지난 7월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실제 검찰 조사 과정에선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대표는 2017년 성지건설 무자본 인수합병과 관련한 1차 펀드 사기는 스킨앤스킨 고문 유모 씨가 기획한 거라며 책임을 돌렸고 2018년 이후 벌어진 2차 펀드 사기와 관련해선 윤 변호사와 이 씨에게 속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다른 3명은 한 목소리로 김 대표를 펀드 사기 주범으로 지목하면서 정관계 로비 의혹 등에 대해서도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유일하게 국선 변호인을 선임한 윤 변호사는 아예 검찰이 내 변호인이라며 각종 내부 자료를 제출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옵티머스 관련 핵심 인물들로부터 주요 진술을 확보한 검찰은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물증 확보에도 나설 것으로 보여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국정감사의 뇌관으로 떠오른 라임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서 국회 정무위 국감장에선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금감원 연루 의혹과 부실 감독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는데요.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청와대와 여당 인사들의 연루 의혹이 불거진 옵티머스 내부 대책 문건에 대해서는 진실성이 낮다고 느꼈다고 답했습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청와대와 여권 인사들이 거론된 옵티머스 내부 대책 문건인 이른바 펀드 하자 치유 관련 문건을 금융감독 수장으로서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 윤석헌 금감원장은 신빙성이 낮다고 본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문건을 100% 부정하긴 어렵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펀드 하자 치유 관련이란 문건 보셨습니까? 얼핏 봤습니다. 얼핏 봤습니까?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이걸 보고 금감원의 수장으로서. 저는 약간 좀 조작되어 있는 문건이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진실이 없다는 진실성이 좀 낮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일부는 또 진실인 것 같고 없으십니까? 그 문건을 100% 부정하기는 어려울 테니까. 청와대 인사가 관여돼 있어서 금감원의 감독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공통점이 청와대 인사가 관여돼 있다는 건데 청와대 인사가 관여됨으로 인해서 금감원의 감독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 아닌가. 그래서 피해가 커진 거 아닌가.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업무상 필요한 또는 법규로 요구되는 것 이외에는 그런 영향을 전혀 받지 않고 있습니다. 영향을 받지 않고 있습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거로 생각을 합니다.
여당 의원들은 사모펀드 피해를 막지 못한 시스템과 피해자 구제 방안 등에 대한 질의에 집중했습니다. 특히 라임과 옵티머스 펀드 운용 실태가 다단계 금융 사기인 폰지 사기에 가깝다며 철저한 확인을 촉구했습니다. 감독원과 같이 한번 살펴서 그 방향 자체를 불안전 판매가 아닌 사기로 보면서 검토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이 부분을 사기로 이렇게 형사 고발을 하는 것은 또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이슈들이 이어지고 시간도 많이 이제 소요가 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윤 원장은 또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 관련 검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확인된 불법 행위에 대해선 엄정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큐두입니다. 라임 옵티머스 사모펀드 사태를 권력형 비리 게이트로 규정한 국민의힘은 민주당 측의 특별검사 제안을 받으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자체 조사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 만큼 자신 있게 대응하겠다며 정면 돌파 의지를 보였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은 연일 국정감사장에서 새로운 자료를 공개하며 옵티머스의 정관계 로비 의혹 공세에 힘을 쏟았습니다. 금융위원회에 이어 이번에 도마 위에 오른 건 금융감독원. 옵티머스 회장과 대표의 통화 녹취록에 금융감독원이 옵티머스 문제를 해결해주거나 VIP로 대접했다는 내용이 담긴 겁니다. 그거가 되면은 일단은 이억주 문제는 끝나는 거네, 그죠? 예. 금감원 지시로. 네네. 잘 됐네. 다음 주 금감원 가는데 거기서 뭐 VIP 대접해준다고. 이 통화에서 최응식 전 금감원장이 거론됐는데 옵티머스 고문을 지낸 이현재 전 경제부총리 사단으로 불린 인물입니다. 게다가 통화 주체인 당시 양 회장과 이 전 부총리 그리고 최 전 원장은 경기고 동문으로 묶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인맥이 움직여 옵티머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동원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권력형 비리 의혹의 시작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동시에 옵티머스 관계사로부터 사무실 집기 대여료를 제공받은 것으로 전해진 민주당 이낙연 대표를 직접 겨냥하며 특별검사 추진을 촉구했습니다. 이낙연 대표 말대로 진실을 밝히려면 현재 검찰 수사로는 한계가 있다며 특검 추진 제안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민주당은 조속히 이 특검을 수용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낙연 대표의 말씀이 진정이라면 특검을 받아들여야 그 진정성이 인정될 것입니다. 민주당도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가 나서 직접 알아본 결과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만큼 자신 있게 대응하겠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의 의혹 제기를 카더라 수준으로 규정하면서 오히려 비리 게이트라는 명확한 증거를 공개하라고 반격했습니다. 아니면 말고식 의혹 제기가 아닌가 싶어서 아주 실망스럽습니다. 국민의힘이 권력형 비리라 주장하는 명확한 근거가 있으면은 면책 특권 뒤에 숨지 말고 떳떳하게 공개하면 됩니다. 현재 의석수를 고려하면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특검은 민주당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결국 검찰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양측의 공방 양상도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은 라임 자산운용 실소유주 김봉현 씨로부터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자신은 라임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김 사무총장은 오늘 SNS를 통해 검찰 측에서 라임 사건으로 소명을 요청해 가능한 출석 날짜를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봉현 씨는 검찰 조사에서 김 사무총장과 민주당 이수진 비례대표 의원 등에게 정치자금을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에 걸린 지 열흘 만에 대선 유세를 공식 재개했습니다. 백악관 진료진은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동원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규모 현장 유세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지난 2일 트럼프 대통령 부부의 코로나19 감염 사실이 알려진 지 열흘 만입니다. 플로리다주 샌포드 공항에서 기다리던 지지자들에게 마스크를 던져주며 연단에 오른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건재를 과시했습니다. It's great to be back in my home state, Florida, to make my official return to the campaign trail.
I am so energized by your prayers and humbled by your support. We've had such incredible support. 유세에 앞서 백악관 의료진은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음성 판정 사실을 알렸습니다. 며칠 연속으로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전했는데 언제부터 음성이 나왔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몸 상태가 완전한지에 대한 우려 속에 트럼프 대통령이 유세 재개를 서두른 것은 선거를 3주 앞두고 바이든 후보에게 뒤지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고 있는 오하이오주를 찾아 승세 굳히기에 나섰습니다. First president in modern history to leave office with fewer jobs than he had when he came to office. Donald Trump's only plan is more tax cuts for the wealthy. 이번 미국 대선은 미시간, 펜실베니아, 위스콘신과 함께 플로리다, 애리조나, 노스캐롤라이나 등 6개 주의 승패가 결과를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막판 뒤집기를 위해 이번 주 내내 이들 지역에서 대규모 현장 유세를 벌일 계획입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일본이 일제 강제동원 배상 소송과 관련해 우리 정부의 조치가 없다면 한중일 정상회담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같은 요구는 스가 총리의 의향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일본 정부가 올해 안에 한국에서 열릴 예정인 한중일 정상회담의 선행 조건을 요구하며 불참 의사를 밝혔습니다. 한일 갈등 현안인 일제 강제동원 배상 소송과 관련해 한국 정부의 조치가 없으면 스가 요시히데 총리가 참석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요구는 스가 총리의 의향이 반영된 결과라고 교토통신은 보도했습니다. 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난달 하순쯤 강제동원 배상 소송의 피고인 일본 기업 자산 매각 문제와 관련해 한국 측이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으면 스가 총리의 방안은 있을 수 없다는 견해를 전달했습니다. 한국 법원이 압류한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을 현금화하지 않겠다는 보증을 요구한 것입니다. 일본 정부의 한 소식통은 현금화에 우려가 있는 한 총리는 한국에 가지 않는다며 연내회담 개최 환경은 갖춰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교토통신은 전했습니다. 새로 출범한 스가 내각이 한중일 정상회담 참석에 이처럼 강경한 조치를 내건 것은 한국 정부로부터 양보를 끌어내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사법부의 판단에 행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오고 있어 일본 측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연내 한중일 정상회담 개최는 무산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지난 2008년부터 시작된 한중일 정상회담은 3개국이 돌아가며 의장국을 맡고 의장국에서 회의를 열어왔습니다. 지난해에는 12월 중국 청두에서 열렸고 이번엔 서울에서 개최하는 방안이 추진돼 왔습니다. 일본 정부가 정례적으로 열리는 정상회담 참석에 조건을 건 것에 대해 교토통신은 일본도 과거에 정상회담 참석을 외교협상 카드로 쓰는 다른 나라를 비판한 적이 있다며 이번 대응은 모순된다는 인상을 부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일본이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 조건으로 강제징용 배상 문제 관련 조치를 요구했다는 이 같은 보도에 대해 외교부는 회의의 연내 개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회의 연내 개최를 위해 관련국들과 협의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협의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독일 베를린 위안부 소녀상 철거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세계 각지에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본에서도 항의 집회가 열렸습니다. 총리 관저 앞에 모인 시민들은 과거에 대한 반성은커녕 소녀상 철거에 압력을 행사한 일본 정부가 부끄럽다고 말했습니다. 도쿄 이경아 특파원입니다. ベルリンの少女像に口を出すな、出すな、出すな、出すな。 베를린 소녀상 철거 명령 이후 총리관저 앞에서 열린 첫 항의 집회.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심 어린 반성 대신 소녀상 철거를 요구한 일본 정부가 부끄럽다고 시민들은 성토했습니다. 記憶しないこと、残していかないことっていうのはなかったことにするのと同じで、さらに新たな虐殺、新たな加害への加担なんですよね。
집회를 주최한 시민단체는 소녀상을 없애기 위해 일본 정부가 압력을 행사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동안은 최소한 겉으로 드러내지 않더니 철거 요청 사실을 공개한 스가 내각의 행태에 공포마저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성폭력 없는 세상을 기원하는 소녀상을 없애려는 것은 그 자체로 인권과 평화라는 시대 정신에 역행한다는 겁니다. この平和の少女像は単に韓国の被害のある者たちのためだけにあるのではない。この少女像は今の私たちの姿そのものなんだ。 주최 측은 베를린 소녀상 철거에 반대하는 124개 단체와 시민 1,800여 명의 서명이 담긴 항의문을 일본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또 불과 이틀 만에 모인 시민들의 목소리를 앞으로 수요 집회 등을 통해 일본 각지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이번에는 저희들의 사이트에서 그대로 했는데 좀 더 크게 확산시킬 수 있는 사이트를 이용해서 일본 국민들에게 널리 알릴 것이고 독일 베를린 미테구에도 철거 명령을 철회해달라는 요청서를 보내는 등 소녀상을 지키기 위한 일본 시민들의 움직임이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대입에서 지역 간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서 지방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가 지역균형 선발제도입니다. 서울대 한 학과가 지역균형 선발 지원자를 모두 탈락시키고 그 인원을 정시로 바꿔 뽑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밖에도 6개 대학에서 학생부 종합전형 비리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신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9년 서울대 특정학과의 수시 모집 요강입니다. 지역균형 선발 전형으로 6명을 뽑게 돼 있지만 면접에서 지원자 17명을 모두 탈락시켰습니다. 관악 C등급은 30%만 주도록 권고해 놨는데도 학업 능력 미달, 대학 인재상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모두 C등급을 준 겁니다. 이 학과는 전형 인원 6명을 정시로 2월에 뽑았다가 교육부 감사에서 적발돼 기관 경고를 받았습니다. 성균관대는 2019학년도 학생부 종합평가에서 자기소개서나 교사 추천서에 부모나 친인척의 직업을 기재한 82명을 적발했습니다. 모집 요강에는 0점 처리하도록 돼 있지만 45명은 불합격 처리하고 37명은 문제없음 처리해 관련자를 중징계하고 탈락자 구제 방안을 마련하라는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 밖에 건국대와 성균관대, 경희대는 교사 추천서를 거의 똑같이 낸 지원자를 적발하고도 서류 평가를 그대로 진행하거나 사후 검증을 하지 않아 중징계와 주의를 받았습니다. 교육부는 6개 대학을 감사해 7명을 중징계하는 등 108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취하라고 통보하고 기관 경고 등 행정조치 5건을 내렸습니다. 올해 대입 전형 과정에서 유사한 지적 사항이 반복될 경우 교육부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하게 조치할 것입니다. 교육부는 그러나 과학고나 영재고의 학종 합격률이 일반고의 3배에 가까워 대학들이 금지된 고교 등급제를 적용한 정황을 잡고 조사했지만 이를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이스타항공이 예고했던 대로 직원 605명을 내일 정리해고할 예정입니다. 이스타항공 측은 항공기가 6대이기 때문에 이에 맞춰 인력을 감축한다며 회사 매각을 위해 인력 규모를 줄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조종사 노조는 운항 재개를 위해 고통을 감내하면서 8개월째 임금도 받지 못했는데 정리해고됐다면서 사측과 정부가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제주에서 어린 남매가 폐장한 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하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얼마 전 부산에서도 중학생 2명이 문을 닫은 해수욕장에서 목숨을 잃는 등 폐장 해수욕장이 안전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습니다. 고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마을 주민과 관광객이 물에 빠진 아이들을 구조하기 위해 바다로 뛰어듭니다. 파도에 떠내려간 6살 남자아이를 구조한 뒤 응급처치를 합니다. 사고가 난 시각은 낮 12시 30분쯤. 폐장된 해수욕장에서 어린 남매가 물놀이하다 동생이 파도에 떠내려가자 누나가 이를 구하려다 같이 물에 빠진 겁니다. 엄마하고 딸은 살려달라고 하면서 막 소리 지르고 있었고 관광 오신 손님들이 그 광경을 봐가지고 저희들한테 알려줘가지고 저희들이 구하게 됐었습니다.
8살과 6살 남매는 구조 뒤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다행히 의식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가 난 곳은 평소에도 물살이 빨라 위험한 곳으로 주민들에게 알려진 곳입니다. 저 바위 있는 쪽에 내려가다가 쑥 꺼져요. 깊어요. 물이. 성인도 거의 목에 찰 정도로. 이번에 사고가 난 곳은 평소에도 물놀이 사고가 잦은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때문에 해수욕장이 개장돼 있을 때에는 안전요원이 배치돼 있지만 지금처럼 폐장된 시기에는 안전요원이 없어 사고에 취약합니다. 최근에는 가을철에도 해변이나 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즐기는 경우가 많아 사고 위험이 더욱 큽니다. 폐장한 부산 다대포 해수욕장에선 지난 5일 중학생 2명이 물놀이하다 높은 파도에 휩쓸려 숨지는 사고가 나기도 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폐장 해수욕장 물놀이 사고,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오늘 오후 3시 반쯤 강원도 춘천시 소양로에 있는 오피스텔 신축 공사 현장에서 공사용 목재가 아래로 떨어지면서 작업자 3명을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63살 A씨 등 60대 2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58살 B씨도 크게 다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를 당한 작업 근로자들은 지하 5층에서 일하고 있었으며 크레인으로 옮기던 목재가 위에서 떨어지면서 변을 당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마이너스 1.9%로 소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우리 성장률 전망은 39개 선진국 가운데 3번째, OECD 회원국 가운데서는 2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계통화기금 IMF가 올해와 내년 세계 경제 전망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6월 마이너스 2.1%의 성적표를 받았던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은 4개월 사이 마이너스 1.9%로 소폭 올랐습니다. 수출 회복 조짐과 적극적인 재정 정책의 효과가 긍정적 요인이었지만 지난 8월 수도권 코로나 재확산이 일부 부정적 영향을 끼쳤습니다. 하지만 IMF가 분류한 선진국 가운데 3번째, OECD 회원국 가운데선 2번째로 높은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IMF의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은 마이너스 4.4%로 지난 6월보다 0.8%포인트 올랐습니다. 특히 미국과 유럽의 2분기 GDP 실적이 개선되면서 39개 선진국의 성장률 전망은 마이너스 8.1%에서 마이너스 5.8%로 크게 올랐습니다. 반면 중국 경제 회복에도 불구하고 인도의 경제 성장률이 10% 넘게 급락하면서 신흥개도국 성장률 전망은 마이너스 3.3%로 하락했습니다. IMF는 하반기에도 사회적 거리 두기가 계속되지만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GDP 실적 개선세가 더 뚜렷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유행이 어떻게 전개될지 불투명한 만큼 여전히 상당한 위험 요소가 남아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재정 준칙이 있는 경우엔 적용을 한시 유예하고 추후 긴축을 통해 준수로 회귀할 것을 정책 권고했습니다. 또 앞으로의 지출 증가에 대비해 재정 여력도 미리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저는 한국당을 꼭 밟고 싶고요. 저희 아이들과 함께 떳떳하게 (18년 7개월이) 지난 지금도 똑같은 논리로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 병무청은 유승준 씨의 이 논리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저는 우선 유승진이라는 용어를 쓰고 싶지 않습니다. 스티브 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티브 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티브 유는 한국 사람이 아니고 미국 사람입니다. 네, 오늘 국회에서는 병무청을 대상으로 한 국방위 국정감사가 열렸는데요. 병무청은 과거 병역 의무를 회피한 가수 유승준 씨에 대한 입국 금지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룹 방탄소년단에 대해서는 병역 연기 가능성을 열어뒀는데요.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이종훈 시사평론가, 하재근 문화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국방위에서는 이제 병역 의무를 회피한 가수 유승준 씨 입국 금지가 적당한지에 대한 질의가 등장을 했는데 먼저 모종화 병무청장의 답변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우선 유승진이라는 용어를 쓰고 싶지 않습니다. 스티브 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티브 유는 한국 사람이 아니고 미국 사람입니다. 2002년도에 병역 의무를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외 여행 허가를 가서 일주일 만에 미국 시민권을 획득을 해서 병역을 면탄한 사람입니다. 병무청장 입장을 밝히라고 그러면은 저는 입국은 금지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스티브 유는 승고한 병역 의무를 스스로 이탈했고 국민들한테 공정하게 병역 의무를 한다고 누차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만약 입국해서 연예 활동을 국내에서 한다면은 지금 이 순간에도 신성하게 병역 의무를 하고 있는 우리 장병들이 얼마나 상실감이 있겠습니까? 예, 모종화 병무청장 유승준 씨라고 부르기도 싫다, 스티브 유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이제 입국 금지 방침을 계속 유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러니까 뭐 병무청장 입장에서는 저렇게 뭐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좀 있을 거다라고 좀 봐요. 그러니까 허용했을 경우에 입국을 허용했을 경우에 미칠 여파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인 거죠. 저 역시 뭐 스티브 유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미국 시민권자고 미국인이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른 그 병역 그 면탈자들과 비교했을 때 형평성이 맞느냐, 이 부분에는 역시 좀 논란의 여지가 좀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 유승준 씨 그 스티브 유의 경우에 그러니까 국민정서법상 괘씸죄가 상당히 지금 적용이 많이 되고 있는 이제 그런 것으로 이제 볼 수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뭐 18년 이상 그렇게 이 괘씸죄를 적용하는 것이 과연 온당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약간 공론화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18년 전으로 되돌아가 보면 유승준 씨 당시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팬들한테는 이제 본인은 군대를 가겠다 그렇게 해놓고 이제 일주일 미국 여행을 갔다가 시민권을 취득을 해서 돌아왔단 말이죠. 당시에 굉장히 여론이 냉담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냉담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매우 냉담하고 예. 그때 이제 국민적인 충격이 있었던 거죠. 우리 한국인이 유승준 씨를 굉장히 사랑을 해서 대스타로 만들어줬는데 스타로서 누릴 것은 다 누리고 군대 갈 시점이 되니까 결국 한국인의 임을 버린 거거든요. 네. 본인이 미국인 되는 걸 선택을 한 거거든요. 유승준을 버리고 스티브 유가 된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한국인이 거기에 대해서 분노를 하면서 아직까지도 그 여진이 남아있는 것이고 그래서 유승준 씨라고 해야 할지 스티브 유라고 해야 할지 어쨌든 이분이 우리나라에서 일종의 국적을 버리고 병역을 기피한 사람의 상징처럼 돼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와서 이분의 입국을 우리나라가 허락한다라고 하면 마치 우리나라가 병역 기피자에 대해서 뭔가 조금 어떤 그 규제를 완화하는 듯한 그런 인상이 되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상징적인 케이스가 됐기 때문에 이분에 대해서 섣불리 그 어떤 기존의 처분을 완화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정부의 입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제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도 추방 이후 5년 뒤에는 재입국이 가능한데 조금 전에 지적해 주셨듯이 너무 좀 다소 과한 처분이 아니냐는 지적도 사실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입국 금지라고 하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보면 좀 위법성이 좀 없잖아 있어요. 그러니까 대법원 관련해서 이제 판결도 이제 나온 바가 있고 좀 과하다라고 하는 그런 게 이제 나온 적도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다른 일반 형사범 또 특히 이제 강력범죄자들하고 비교하더라도 이거는 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이제 얘기하셨다시피 일반 그 형사범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 경우에 그러니까 5년 이상 지나면 입국을 좀 허용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왜 유독 그러니까 유 씨에 대해서만 이렇게 입국을 불허하느냐? 이건 조금 과하다.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제가 보기에도 이건 조금 과한 측면이 좀 없잖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제 병무청장의 입장은 만약 유승준 씨가 입국을 해서 연예 활동을 재개를 한다면 장병들의 상실감이 얼마나 크겠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유 씨가 만약에 공개적 활동을 하지 않고 일반 평범한 시민으로 살아간다면 어떨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연예계 활동을 한다면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것이니까 네. 그게 굉장히 화제가 될 것이고 그것으로 인한 상실감이 클 것 같은데 그런 많은 장병들이 아, 저 사람은 그러면 그 과거에 경역 기피를 하고
처벌을 안 받은 거잖아요. 한국인이 한국에서 병역 기피를 했으면 처벌을 받을 수가 있는데 예. 군대 2번 간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스티브 유, 유승준 씨 이분은 이 병역 기피를 해서 미국 국적을 얻어가지고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은 채 해외에서 자유롭게 살았거든요. 영화 활동도 하고 여전히 한류 스타로 살면서 성룡이랑 영화도 찍고 그랬는데 한국 돌아와서 또 연애 활동을 이어나간다? 그럼 굉장히 상대적 박탈감이라든가 국민적 분노가 클 텐데 그럼 연애 활동을 안 하면 괜찮냐? 연애 활동을 안 한다 할지라도 유승준 씨, 스티브 유의 사례가 이미 하나의 시금석, 상징적인 사례, 대한민국이 그 병역 기피자한테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가 됐기 때문에 예. 이제 와서 금지했다가 금지를 풀어준다? 아 그럼 병역 기피해도 되는 것인가? 이런 식으로 인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공공질서를 크게 해칠 우려가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지난번 대법원에서 재해동법상에 공평하게 적용을 하면 유승준 씨도 입국을 허가해야 된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대법원이 이거는 그렇게 기계적으로 공평하게 적용할 사안이 아니라 예. 유승준 씨는 일반인이 아니라 엄청난 대스타고 상징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예외 규정을 적용해야 된다. 근데 예외 규정이라는 것은 재해동법상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공공법이라든가 사회 안전을 해치는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국을 불허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예외 규정을 법무부가 계속 고수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예, 유승준 씨 대스타였고 어떻게 보면 이제 병역을 회피한 상징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더 엄정한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해주셨습니다. 자, 유승준 씨 오늘 SNS를 통해서 모 병무청장에게 이런 장문의 글을 남겼습니다. 본인이 좀 부당하다는 입장을 거듭 피력했는데요. 유승준 씨, 연예인으로서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한 잘못이 있지만 정부가 나서서 몇십 년째 대한민국에 발도 디디지 못하게 하는 건 엄연한 차별이자 인권 침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지금 그야말로 18년째 고국 땅을 전혀 밟지 못한 건가요? 아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저기 그 중간에 한번 이제 잠깐 이제 들어왔던 적은 이제 있습니다. 그때 이제 상이 좀 있어가지고 잠깐 들어왔던 그런 이제 적이 있고 그때만 예외적으로 이제 허용을 이제 한 이제 그런 거였죠. 이제 예. 그 이외에는 일절 이제 한국 땅을 밟지 못하는 이제 이런 그 상황이 된 건데. 그러니까 단기 체류도 지금 이제 못하게 이렇게 이제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하고 우리나라 지금 이제 사증 면제가 되기 때문에 3개월 정도 여행하는 뭐 이런 정도는 그 허용을 하지 않습니까? 비자가 없이도. 그런데 이제 그 입국조차도 이제 우리 정부가 이제 불허를 했단 말이죠. 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이제 약간 불만이 좀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표출을 한 건데 유 씨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저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정서법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한다면 저렇게 항변을 계속할 게 아니고 사과를 계속해야 되는 거죠. 예.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 언론들이 혹시 접근해서 뭔가 인터뷰를 요청하거나 하면 그럴 때마다 계속 사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국민들의 정서가 좀 바뀌는 거죠. 이제 그럴 텐데 오히려 이제 본인이 나서서 자꾸 내가 좀 억울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국민의 그 분노 게이지가 좀채 내려가지 않는 겁니다. 네. 이제 그런 부분을 조금 이제 이해를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국내에 들어와서 다시 뭐 이렇게 연애 활동을 하고 뭐 또 돈벌이를 하고 뭐 이런 거 도저히 못 봐주겠다 이제 이런 국민들도 지금 굉장히 이제 많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과거에는 대스타였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아니다. 그 점도 우리가 좀 고려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때 유 씨가 지금의 유 씨하고는 좀 다르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본인은 뭐 어떤 그런 활동을 원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주목을 받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제 그런 점도 우리가 함께 좀 고려를 해서 이제는 조금 이제 입국 허용을 좀 하는 방향으로 고려하는 거를 좀 검토를 해봐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유승준 씨 지난 3월에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지난 7월에 LA 총영사관이 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를 했고 또 유 씨가 다시 또 소송을 낸 거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대법원에서 LA 총영사관이 애초에 유승준 씨에 대해서 비자 발급 거부한 게 부당하다. 네. 다시 판단해라라고 하는 것인데 그때 유 씨에 대해서 비자를 발급해라 이렇게 판단한 게 아니라 애초에 거부할 때 기계적으로 거부했다. 재량껏 판단해야 되는데 이번에 그러니까 재량껏 판단해라 그렇게 판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 LA 총영사관이 이번에는 재량껏 판단했습니다. 거부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리고 그 대법원이 아주 명시적으로 재해동법법을 적용해서 입국을 허가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진 않았지만 그런 뉘앙스는 비쳤거든요.
그래서 이제 재해동포법을 적용하게 되면 입국을 허가하게 되는 것인데 예. 재해동포법상에 설사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우리 국적을 버렸다 할지라도 일정 연령대 이상이 되면 입국을 허가하게 돼 있거든요. 그게 연령대가 38세에서 40세로 바뀌었는데 예. 유승준 씨는 이걸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들은 다 그러면 그렇게 적용을 해주는데 나한테는 왜 적용을 안 하는 거냐. 이건 불공평하다. 그걸 계속 이야기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외교부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 법에도 예외 조항이 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복리라든가 이런 걸 해치는 사람은 예외로 한다. 유승준 씨는 바로 그런 예외에 속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지금 대한민국에서 유승준 씨 스티브 유를 이렇게 뉴스에서 다룬다는 것 자체가 이분이 얼마나 예외적인 특별한 존재인지를 말해주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나도 일반인 이름이 누군지 모르는 일반인과 똑같이 나를 적용해달라. 그 법을 적용해달라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이분이 과거에 그렇게 예외적인 지위에 오를 만큼 엄청난 대스타였기 때문에 국민들 우리 한국인의 사랑을 그렇게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때 줬던 배신감에 대해서 충분히 용서를 받을 만큼 여러 가지 사죄를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시도를 해야지 자꾸 지금 유승준 씨 이야기하는 논리를 보면 이분은 피해자거든요. 네. 대한민국 정부가 가해자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대한민국이 피해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부터 좀 유승준 씨가 먼저 좀 깨달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여전히 국민들의 배신감은 상당하고 또 국민 정서를 좀 고려해야 할 텐데요. 앞으로 법원이 좀 어떻게 판단을 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 살펴보겠는데요. 한국 가수 사상 처음으로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1위를 거머쥔 그룹이죠. 방탄소년단의 입대 연기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도 오늘 병무청이 밝힌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예. 그런 쪽으로 이제 관계기관들하고 이제 논의를 이제 하겠다 이제 이런 건데요. 아마 그 병무청이 나름 이제 그 절충안을 이제 찾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여당 쪽에서는 아예 이제 법을 바꿔서 좀 특례를 좀 인정해 주는 뭐 이런 쪽으로. 그러니까 아예 이제 병역 의무를 면해주는 쪽으로 이런 쪽으로도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는 좀 이제 부정적인 여론이 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이제 유 씨의 이제 그 병역 관련한 얘기도 했습니다만 이 병역 관련한 이슈는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굉장히 휘발성이 높은 주제 아니겠습니까? 예. 또 국민들이 굉장히 이렇게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주제이기도 하고. 자, 그래서 이제 나오는 얘기가 아니 본인들이 병역 의무를 이제 다 하겠다라고 하고 그 팬들이 뭐 그걸 또 바람직하다라고 또 이 얘기를 하고 뭐 그런 이 상황에서 왜 이렇게 그 정치권이 나서 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이제 지적도 있고 그런 걸 좀 이제 의식을 한 거죠. 그래서 병무청 입장에서는 이제 나름은 이제 제3의 대안을 찾은 것으로 이렇게 이제 보입니다. 예, 뭐 그야말로 BTS 방탄소년단이 그동안 전무후무한 지금 기록을 세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만큼 사회적으로 병역 특례를 줘야 한다라는 게 화두가 됐었는데 이것도 역시도 국민 정서를 좀 고려했던 것 같습니다. 입대 연기 쪽으로 가닥을 잡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러니까 저야 뭐 과거부터 대중예술도 그 대체복무 대상으로 편입시켜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었고 그렇게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연기는 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왜냐하면 이것은 자꾸 혜택을 줄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런 프레임으로 이야기가 되는데 혜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익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 어떻게 저런 인적 자원을 우리가 활용하고 배치하는 것이 국익을 극대화할 길인가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 한류 스타가 한국에서 나타났다는 것은 국제적인 스타가 한국에서 나타날 거라고 상상도 못했는데 과거 그래서 대중예술인들은 이 병역특례 대상에 편입시키지 않은 거였거든요. 예. 근데 2000년대 이후에 한류 스타가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한류 스타들의 국제적인 활동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고 있는 국익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국가 브랜드 효과가 올라가고 모든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수출 기업들이 이익을 얻는 것이고 향후에 한국인들이 해외에서 일하려는 모든 한국인이 이익을 얻는 것이고 관광 산업이 증대되고 어마어마한 이익이 있는데 굳이 그렇게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소총을 들려서 보초를 서게 해야 된단 말인가? 이거는 너무 우리가 자해적인 조치라고 생각이 돼서 최소한 연기는 당연히 해야 되고 저는 대체복무까지도 우리가 좀 진지하게 고려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만 이제 병무청은 대중문화예술 분야 예술위원회 병역 특례 편입은 제외한다 이런 방침은 유지를 했습니다. 오늘 병무청장의 발언 듣고 오시죠. 아직까지 국민적 공감대가 이제 형성이 돼야 되는데요. 관계부처 협조 중에 있습니다. 제 생각은 가장 높은 수준의 추천 기준을 만들어서 연령도 어떤 입영을 연기할 수 있는 상한선까지는
이렇게 고려하는 이러한 연기 어떤 방법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이건 역시도 국민 공감대가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병무청장이 언급한 대로 이제 그 추천 기준에 있어서 뭐 어떤 형평성 기준, 공정한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중예술 분야 쪽에서 사실은 병역 특례에 관련한 그런 이제 조항이 없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그러니까 대중문화예술 활동하는 사람은 훨씬 숫자가 많다는 거거든요. 예. 이제 그런 것들. 그래서 이제 그야말로 이제 이 기준을 정하더라도 논란의 여지가 많을 수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혜택을 받고 어떤 사람은 혜택 못 받고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못했던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있었던 건데요. 그런데 사실은 이 병역 특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사실은 그동안에 논란도 꽤 많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랬기 때문에 그거 자체를 기본적으로는 이제 폐지하는 쪽으로 이제 가는 거고요. 이제 제가 보기에는 결국은 이제 대체복무제로 이제 다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 대체복무제를 도입을 이제 전제로 했을 때 이제 BTS의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런 고민을 이제 최근에 한 것 같고 일단 이제 현재 제도 하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연기를 좀 해주는 그런 정도면 좀 반대하는 여론도 좀 잠재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사실은 최근에는 그 BTS는 군대에 보내는 것보다 오히려 지금처럼 활동하게 하는 게 훨씬 이익이 크다면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이 그래도 제가 보기엔 좀 많은 것 같거든요. 그런 점에서 뭐 제가 보기엔 적당한 절충선을 일단은 찾은 것 같은데 이번 기회에 그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는 것도 확실하게 좀 제도적으로 좀 근본적인 개선도 함께 좀 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입니다. 예, 지금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예술요원으로 편입이 인정되는 병역특례 대상자, 국제예술경연대회에서 2위 이상, 또 국내 예술경연에서 1위 이상 입상한 사람들이 대상인데 대중문화예술 우수자에게 뭐 입대 연기 혜택을 준다면 그 기준은 어디까지 할 것인가? 뭐 빌보드 차트에 곡을 올려야 될 것인가? 그런 기준도 좀 마련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70년대에 이런 제도가 만들어진 네. 것인데 그때 순수 예술하고 체육계만 적용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세상이 많이 바뀌어서 이제 제가 주장을 하는 것은 이제는 대중예술하고 전자오락도 집어넣어야 된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인데 그럼 객관적인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이냐. 순수 예술 같은 경우에는 몇몇 대회를 지정을 하거든요. 국가가 거기서 상을 받으면 인정을 해준다. 또 체육계 같은 경우도 대회를 지정하죠. 올림픽, 뭐 아시안게임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대중예술계 같은 경우에도 대회를 그 어떤 시상식 같은 걸 지정하면 되는 거잖아요. 국제적인 시상식들이 많이 있으니까. 뭐 그래미 같은 걸 말씀하시는 뭐 그래미가 됐든 뭐가 됐든 지정을 하면 되잖아요. 그다음에 음악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요즘에 그 각국의 음원 차트 같은 게 바로바로 공개가 되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뭐 국제 해외 음악 차트에서 100회 이상 1등을 했다라든가 50회 이상 1등을 했다라든가 기준은 정하기 나름이고 예. 또 전자오락 같은 경우에도 전자오락 대회 있잖아요. 요즘에 e스포츠라고 해서 페이커 이런 선수 지금 어마어마하거든요. 해외에서의 인기가. 예. 그런 선수들도 굳이 우리가 또 한국으로 불러들여서 군대 보낼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거는 자꾸 기준을 정하기 어렵다고 말씀들 하시는데 기준은 정하기 나름이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순수예술 시상식보다 이렇게 국제적인 음악 차트 수십 곳 또는 국제적인 유명한 시상식 이런 데가 공신력은 더 높을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뭐 이 대중적인 영향력이 더 말할 나위도 없으니까 그런 것들은 전향적으로 그러니까 논의하면 얼마든지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사회적인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그룹 방탄소년단이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아 한미 관계를 강조하는 발언에 대해서 중국 누리꾼들이 트집을 잡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전 세계로부터 역풍을 맞고 있는 모습입니다. 관련 영상 함께 보시죠. We will always remember the history of pain that our two nations shared together and the sacrifices of countless men and women.
네, 그러니까 논란이 된 발언, 한미 관계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벤 플리트 상을 받는 자리에서 방탄소년단의 수상 소감이었습니다. 방탄소년단 리더 RM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The Korean Society's 2020 annual gala is especially meaningful as this year marks the 70th anniversary of the Korean War. We will always remember the history of pain that our two nations shared together and the sacrifices of countless men and women. 예, 한미 양국이 함께 겪었던 고난의 역사를 영원히 기억해야 합니다. 전혀 문제될 게 없는 발언으로 보이는데 왜 네. 중국 누리꾼들이 이렇게 반발한 건가요? 그러니까 과민 반응을 보인 거죠. 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최근에 이제 그 미중 갈등하고 좀 관련이 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중 무역 갈등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중국도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렵고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제 그러다 보니 미국과 미국 편인 나라들이 하는 것은 다 좀 못마땅한 거죠. 예, 그러던 터에 이제 이 발언이 이제 굉장히 좀 이제 거슬렸던 이제 그런 것으로 이제 볼 수 있는데 조금 전에도 뭐 병역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지금 병역 그러니까 이제 입대를 앞두고 있는 대한민국의 그 평균적인 청년이 할 수 있는 굉장히 당연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것을 대해서 문제를 삼는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BTS가 중국 국민입니까? 아니잖아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엄연히. 예. 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연히 할 만한 얘기를 한 것을 가지고 문제를 삼는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뭐 좀 정치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거의 그 내정 간섭 수준에 속하는 거다.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이 해당 내용은 소감문 전체의 또 10% 미만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국 일부 누리꾼은 그 표현, 양국이 겪었던 고난의 역사, 그 표현만 또 문제를 삼았거든요. 이게 또 중국인들이 어떤 좀 왜곡된 역사 인식에서도 좀 비롯된다고요? 그 과도한 이제 잘못된 역사 의식과 애국주의가 있는 것인데 중국의 2030 세대 일부 네티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2030 세대가 뭐 링링허우, 뭐 주링허우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중국 내에서도 애국주의가 강한 세대다라고 하는데 시진핑 시대에 그런 식의 교육을 더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인식을 강해졌는데 또 중국이 워낙에 폐쇄적인 나라고 해외 정보가 차단돼 있다 보니까 그 안에서 그 사람들의 생각이 완전히 진리인 것처럼 통용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얼토당토하는 이상한 주장을 하는 정도까지 된 것 같은데, 특히 6.25 전쟁에 대해서는 이들이 교육받은 바로는 6.25 전쟁은 우리가 침략당한 전쟁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중국이 한다는 침략을 거예요. 당한 전쟁이다. 미국이 침략자고 별 이게 이들의 생각 속에서는 38선 군사분계선을 미군이 넘었다. 그래서 자기네 국경을 위협했기 때문에 우리가 대응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이 침략당한 전쟁이고 자기들은 침략군을 도와준 건데 얼토당토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걸 진리라고 여기면서 이번에 또 이렇게 반응을 한 것인데 하여튼 제가 세상에 태어나서 들어본 말 중에 제일 황당한 논리거든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그쪽이 우리나라를 공격했잖아요. 서로 맞서서 싸운 적군이잖아요. 근데 우리한테 자기네를 기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자기네 인민해방군의 희생을 우리한테 기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아무리 막 나가는 일본 우익도 일본군의 희생을 우리나라한테 기리라고 요구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이순신 장군 추모하는데 우리 일본군의 희생을 무시하는 거냐 막 이러지 않거든요. 아무리 일본 우익이라고 해도. 근데 중국의 일부 2030 세대가 너무 과도하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중앙정부도 지금 이거는 좀 진압할 필요를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이제 단순한 비판에서 나아가서 지금 불매운동까지 번졌다고 합니다. 그 민족주의 성향을 부추기는 환구 신보까지도 나서면서 이렇게 사태가 커졌는데 한국 기업에 대한 불매운동까지도 좀 시작이 됐다고요. 네, 뭐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게 좀 약간 정치적인 그런 의도까지도 좀 개입이 돼 있는 것 같아요. 환구시보까지 나선 거 보면.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제 그 미중 갈등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연장선에서 이제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좀 내부적으로 단결을 좀 이제 기한다든지 내부 또 이제 민심을 좀 달랜다든지 그런 목적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북한이 이제 하는 그 이제 그 일종의 전략들 이런 걸 보면 이제 이 중국의 전략도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도 이제 절대 과도해서는 곤란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 기업들 중국에 투자했던 기업들 다 빠져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실제로 지금 이제 일부 기업들이 빠져나오는 바람에
중국 그 당국 입장에서도 굉장히 곤란해진 그런 그 사례들도 좀 있고 중국 당국 입장에서도 이게 장기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흐름이 흘러가게 되면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처음에는 이걸 약간 조장했다가 지금 약간 수위 조절에 나선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이제 방탄소년단의 한국 전쟁 관련 발언을 두고 일부 중국 누리꾼들이 이렇게 분노하면서 중국 외교부도 좀 수습에 나섰습니다. 중국 외교부와 우리 외교부의 입장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也注意到中国网民对此事的反应。我想说的是，以史为鉴，面向未来，珍爱和平，促进友好，应该是我们共同的追求，值得我们共同努力。 네, 저희는 관련 사안이 한국 양국 국민과 상호 이해와 유대감 증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정부 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한중 관계 발전 및 양국 간 우호 증진을 위해서도 앞으로 지속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예, 이렇게 양국의 외교부까지 나서서 입장을 낸 것을 보면 또 역설적으로 방탄소년단의 위상이 그만큼 얼마나 높은지를 또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방탄소년단이 중국의 일본 네티즌들한테 공격을 당하고 있다. 이게 세계로 알려지면서 무슨 뉴욕 타임스, 파이낸셜 타임스, 로이터 통신 세계 유수의 지금 매체들이 다 관련 기사를 내고 어디 하나 중국이 정당하다라고 말해주는 국제 매체는 없거든요. 너무나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중국의 일부 네티즌들이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그 이종훈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는 아마 중국 측에서도 약간 이거를 조장할 의사가 있긴 있었던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한국시보가 나서서 관영 매체 거기에서 이 사태를 더 키웠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번 일을 통해서 그러니까 지금이 그 중국이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을 때리니까 거기에 대한 반발로 지금 한미 원조 전쟁 6.25를 막 지금 띄우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방탄소년단이 지금 거기에 반대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자기네 국민에 맞지 않는 발언을 하니까 타겟이 됐던 것인데 그래서 약간은 내부 단속력이라는 의미도 있고 한국에 대한 경고라는 의미도 있고 약간 띄울 의사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지금 세계 언론이라든가 국제 여론이 너무나 지금 중국에 비우호적으로 돌아가고 자기네들 스스로 생각해도 너무 말도 안 되는 논리가 나오는 것이니까 뒤늦게 지금 중국 정부가 한 발 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셨듯이 뭐 전 세계의 뭐 이른바 아미들도 굉장히 중국 그 누리꾼들을 비판을 하고 있고 또 말씀하셨듯이 외신들도 좀 일제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반응들을 보였는지 좀 직접 보겠습니다. 예. 지금 로이터 통신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기업이 마주할 정치적 지뢰였다. 그리고 뉴욕타임스는 BTS의 악의 없는 발언이 중국 누리꾼이 공격을 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제 중국에서 외국 브랜드가 직면한 위험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일제히 중국을 비판을 했습니다. 앞서 이제 중국 외교부가 나섰는데 미래로 나가자 이런 메시지를 냈거든요. 이러자 이제 중국에서도 BTS에 대한 그 비판 여론이 다소 누그러졌다고 합니다. 이런 중국 내 반응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니까요. 아무래도 이제 정부가 나서서 여론을 저렇게 끌고 가면 또 이제 그쪽으로 좀 흘러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는 겁니다. 이제 한국 사회하고는 상당히 다른 부분이죠. 자, 그런데 중국이 왜 저랬을까를 생각해 보면 이해득실을 다 따졌겠죠. 예, 그런데 이거 자칫 잘못하다가는 손실이 훨씬 더 크겠다라는 판단을 내린 겁니다. 조금 전에 이제 그 예를 들어 BTS 관련해서 불매운동, 한국 장품 불매운동을 하면 한국 기업들이 이제 빠져 나올 수 있다 이 얘기를 좀 드렸는데요. 다른 외국계 기업들도 이 경우 이번 사태를 보면서 비슷한 생각을 다 한다는 거죠. 우리도 언젠가 저렇게 당할 수 있다는 생각을 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안 그래도 지금 외국계 기업들이 중국에서 경제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저런 애국주의라든가 민족주의 때문에 좀 불이익을 본 경험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크거든 작든.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공감대가 이제 형성이 되면서 이에 대해서 이제 좀 반론들이 제기가 되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거 생각보다 파장이 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한 거고요. 뭐 중국 국민들이 한국 제품 불매운동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뭐 전 세계 아미가 한둘입니까? 수천만인데 전 세계 아미들이 나서서 중국산 또 불매운동 벌이기 시작하면 그 파급 효과도 또 엄청난 거거든요. 이제 그거에 대한 또 우려도 좀 했을 겁니다, 아마.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좀 잘못 건드렸다 또 이런 생각이 지금 얼핏 드는데 이전에도 이런 사례가 심심찮게 있었습니다. 좀 과거의 사례를 좀 짚어주실까요? 예, 그러니까 중국 네티즌들이 너무 과도하게 애국주의에 이제 그 매몰된 그런 모습들을 예. 많이 보여주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자기네들 그 이 구미에 맞지 않는 뭐 중화 제국의 위신을 뭐 해친다고 생각하는 그런 목소리가 나오면은 굉장히 막 비이성적으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예.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그 예능 프로그램에서 쯔위 씨라고 네, 그, 대만 예, 출신. 대만 출신이라서 대만 깃발을 들었던 거예요. 네. 대만 출신이 대만 깃발 든 게 뭐가 문제라고 그게 대만 독립을 지지한다는 주장이라고 중국 내부에서 그게 소문이 퍼지면서 예. 엄청나게 공격을 해가지고 쯔위 씨 사과하고 박진영 씨도 나서서 사과하고 그랬군요. 또 우리나라 네티즌들이 왜 사과하냐고 또 박진영 씨 공격하고 예. 굉장히 흉흉했던 근데 나중에 또 중국에서 저 쯔위 씨를 그렇게 소문을 퍼뜨렸던 그 사람을 콕 찍어가지고 당신 때문에 한국이랑 관계가 안 좋아졌다는 식으로 해서 처음에 선동했던 그 사람이 또 중국인들한테 공격을 받기도 하고 막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는데 네. 그만큼 상황이 비이성적이라는 이야기죠. 이 얼마 전에는 이효리 씨가 예능 프로그램에서 자기 부캐릭터 이름 짓는 거 이야기하면서 그래, 중국 시장도 생각을 해서 우리가 내가 마오라고 한번 해볼까 한마디 딱 던졌더니 네. 그 중국 네티즌들이 마오쩌둥을 지금 불경하게 언급한 것이냐라고 해서 또 공격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프로그램이 약간 그 유감 표명을 하는 네. 그런 일까지 있었는데 그러니까 예. 우리나라 네티즌은 왜 또 그런 거 가지고 유감 표명하느냐고 또 이제 공격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엔터 업계가 한국 시장 생각하랴 중국 시장 생각하랴 그러니까 이 대외 의존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우리나라 엔터 업계가. 네. 근데 우리나라 엔터 업계 입장에서 양대 시장이 중국 시장하고 일본 시장인 거예요. 아, 미국이 아니군요. 미국은 방탄소년단 정도 되면 그렇군요. 미국이 중요하지만 예. 일반적인 한류 스타는 아무래도 아시아권에서 많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네. 특히 중국 시장은 세계 최고 시장으로 지금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와중이기 때문에 예.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엔터 업계 입장에서는 그 우리나라 네티즌들 입장도 맞춰야 되고 중국 네티즌들 입장도 맞춰야 되고 이쪽에도 사과해야 되고 저쪽에도 사과해야 되고 예. 굉장히 이제 힘든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런 중국 누리꾼들의 어떤 느닷없는 비난 그리고 이제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이런 대응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낯익은 풍경들인데 근본적으로 이런 것들 어떻게 보면 중국 내에 어떤 맹목적인 애국주의가 빚어진 참사거든요. 네. 어떻게 좀 근본적으로 막을 대책은 없을까요? 뭐 근본적으로 바뀌려면 이제 중국 사회가 변해야 하는 거죠. 네. 그런데 뭐 중국의 그 사회 체제라고 하는 거, 정치 체제라고 하는 게 하루 아침에 바뀌겠습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릴 거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 것이고. 예. 그래도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제 과거에 비해서는 조금씩 좀 덜한 것 같다 이런 느낌을 좀 받아요. 그러니까 중국도 좀 이제 그 민주화 바람이 불면서 사람들의 인식도 국민들의 인식도 많이 좀 이제 개선이 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그 상황이 조금 이제 잦아들 거라고 생각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간헐적으로 앞으로도 이런 사건은 종종 있을 거다. 그런데 이제는 너무 과거처럼 전전긍긍해야 할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봐요. 우리 업계 입장에서도 업체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는 이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이제 이 문화산업도 장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좀 당당하게 대응을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중국 눈치 보지 말고 이제는 우리도 당당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종훈 시사평론가, 하재근 문화평론가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장관님. 네. 동부지검 수사를 한 과정에 이제 수사가 무혐의로 종결되고 수사 기록이 나왔어요. 장관과 보좌관 사이에 카톡이 이게 나왔는데 수사 기록이 아니고요. 공보 자료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앞으로 단어 조심하겠습니다. 참. 여기에 대해서 전주혜 의원이 질문을 하니까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이번 아드님 군무 이탈 사건에서 국민들은 대한민국 군무 이탈 사건이 검찰과 아닙니다. 국방부가 혼연일체가 돼서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문자들이죠. 장관님 지금 네. 여기는 그 진실의 자리이지 해명의 자리가 아닙니다. 장관님 말씀의 진실의 취지는 자리죠. 그러나 왜곡의 자리도 아닙니다. 장관님 말씀의 취지는 위법 불법이 있을 수 없는 그러니까요. 간단한 사건인데 이걸 크게 키우려고 하고
언론이 가세하고 야당이 그걸 증폭시켜온 여러 가지 9달간의 그런 전말을 생각해 보면 상당히 어처구니 없고 그냥 소설이 소설로 네. 끝난 것이 아니고 정말 이건 장편 소설을 쓰려고 했구나. 또 소설. 자, 9월 한 달 동안에 국회에 와서 장관님이 했던 거짓말 횟수가 27번입니다. 27번이나 들어보세요. 27번이나 들어보세요. 27번이나 윽박 질렀죠. 들어보세요. 도대체가 어떻게 우리 국회의원들이 소설 쓰는 사람입니까? 장편 소설? 참 대단합니다. 네, 지금 제가 대단합니다. 지금 참 대단한 양반이에요. 네, 대단하십니다, 정말. 의원님도. 근데 자, 장지현 의원님 잠깐만. 우리 발언 시간. 야당에서는 도대체 이런 민생이라든가 도대체 할 수 있는 정책이라는 건 질의를 하나도 하지 않고 오로지 추미애 장관과 관련돼서 정쟁과 관련된 이야기만 한 겁니다. 제가 발언 시간이에요 지금. 자, 제 발언 시간이에요. 잠깐만요. 안 했어요. 언제 안 했어요? 언제 했는데요? 지난번에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자, 잠깐만요. 이 법사위에서 답변하는 저 태도를 정말 문제를 삼는 겁니다. 27번 국방질이 않습니까? 이렇게 피감기관을 대하는 어떻게 저렇게 발언을 하는 피감기관 장이 저희들 의사적인 발언을 안 하고 지나가겠습니까? 피감기관장은 그럼 모든 질문에 대해서 그냥 굽신 이래야 되는 겁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아니 감사위원께서 호통만 쳐가지고 어떻게 제대로 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오늘만 보더라도 이게 지금 호통 친 겁니까? 호통 당한 겁니까? 네? 아이고. 왜 그렇게 보십니까? 사실과 다른 상황이 발견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타격하거나 외압을 넣었다라는. 그러니까요. 들어보세요. 유감스럽다. 이 정도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다르게 발언한 바가 없고요. 다른데 어떻게 다르게 발언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장관님이 하시면 국민 요대로 맞지가 않아요. 두 번째, 내 자식이 귀하면 남의 자식도 귀한 거 아닙니까? 내 자식이 귀하면 망사 마스크를 착용하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보게 되는데요. 입자 차단 성능이 매우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다음 달 13일부터는 이 망사 마스크를 착용하다 적발이 되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보도에 구수봉 기자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마스크를 빼놓을 수 없게 되면서 망사 마스크를 착용하는 사람들이 종종 눈에 띕니다. 마스크의 불편함을 조금이라도 덜어보겠다는 건데 비말 차단 효과가 있겠느냐는 우려가 따라다닙니다. 실제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시중에서 파는 망사 마스크 7가지를 실험해봤더니 숨쉬기는 매우 편했지만 입자 차단율은 평균 1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상 망사 마스크는 쓰나 마나하다는 얘기입니다. 보시다시피 헝겊이고 망사로 되어 있고 투명하게 보이고 어떤 필터의 흔적이 보이진 않습니다. 제 의견으로는 어떤 필터의 차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망사 마스크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에서 인정하지 않는 종류여서 다음 달 13일부터는 착용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을 물어야 합니다. 반면 시중에서 파는 KF-AD, 비말 차단용 마스크 10가지는 KF80 보건용 마스크보다 숨쉬기는 훨씬 편하면서 입자 차단 성능은 크게 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원은 다만 밀폐, 밀접, 밀집 등 산밀 장소나 병원을 찾을 때는 KF80 등의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YTN 구수본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엿새 만에 세 자릿수로 올라섰습니다. 해외 유입 환자가 최근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전체 규모를 끌어올린 것인데요. 정부는 추이 감시국가 추가 지정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영원 기자입니다. 신규 환자는 102명으로 엿새 만에 세 자릿수로 늘었습니다. 확진 규모를 끌어올린 건 해외 유입인데 지난 7월 말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어학연수를 위해 국내로 들어온 네팔인들이 무더기로 감염된 데 이어 입항한 러시아 선박에서도 집단 감염이 확인된 겁니다.
네팔 사례는 민간기관 요청으로, 러시아 선원은 입국 조건에 따라 PCR 음성 확인서를 내고도 확진됐습니다. 음성이었다 하더라도 그 잠복기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귀국 이후에 양성으로 판정될 가능성도 있고요. 그 국가에서의 그 PCR 검사에 있어서의 신뢰도가 과연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은 사실상 알 수가 없습니다. 정부는 추가 검사 등 관리를 강화하고 추위 감시 국가를 확대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추위 감시 국가의 대상을 좀 더 한 개 나라 정도 지금 확대하는 것으로 논의를 했고 조금 더 협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국내 발생은 오르내림을 반복해 추석 연휴 여파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려했던 추석 연휴 이후에 과거 5월이나 8월 중순과 같은 폭증은 억제되었다고 조심스럽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을철 단풍놀이로 관광객이 몰리는 상황을 또 다른 고비로 꼽았습니다. 단풍 방역을 강조한 정부는 여행지 방문을 자제해달라며 어쩔 수 없이 가게 될 때는 개별 식사와 마스크 착용을 당부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이틀째, 시민들의 생각은 어땠을까요? 적절했다는 반응이 많았지만 불안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습니다. YTN 여론조사 결과와 함께 시민들의 목소리를 김경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달 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출입이 통제됐던 한강공원이 거리두기 완화와 함께 시민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을 햇볕 쬐러 나온 사람들은 거리두기 단계가 낮아지며 마음의 여유도 생겨난 모습입니다. 정신적인 피로감이 굉장했었는데 사실은 가을이기도 하고 해서 마스크가 이제 생활화돼서 내심 되게 기쁘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이제 지켜야 될 수칙들을 제대로 지키는 상태에서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들 밥벌이 걱정이 좀 덜어질까 기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장사도 해야 되고 너무나 이 피부로 와닿게 피해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정부에서 유연성을 두고 하지만 확진자 숫자의 변동폭이 큰 만큼 아직은 안심하기 이르다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방역의 고삐가 풀리면서 다시 신규 확진이 많이 늘어날까 불안하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유치원에는 원어민 선생님도 계시고 근데 이제 다 젊으시고 그러니까 뭐 무증상이라던가 이런 것 때문에 클럽도 혹시나 가시지 않을까. 갑자기 확 풀리니까 저희는 아이들 키우는 입장으로서는 조금 불안해요. YTN이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이런 민심이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0명에게 물었더니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조치가 적절했다는 응답은 62.5%, 부적절했다는 답변은 35.2%였습니다. 거리두기 완화에 찬성하는 의견이 우세하지만 강화된 거리두기가 좀 더 필요하다고 보는 사람도 상당수입니다. 응답자의 나이와 지지 정당에 따른 답변도 다소 달랐는데 18세에서 39세까지는 적절과 부적절 응답 비율이 비슷하게 나타났지만 40세 이상 연령대에서는 7대 3 정도로 적절하다가 우세했습니다. 또 민주당을 지지한다는 응답자는 81%가 정부 조치가 적절하다고 답했지만 국민의힘 지지자 가운데서는 51%만 정부 조치가 적절하다고 평가했습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의정부 재활병원과 서울 도봉구 정신병원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이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이 병원들은 요양병원과 달리 환자들이 자유롭게 외출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외부에서 바이러스가 유입된 것이 아니냐 이런 추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6일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의정부시 마스터플러스 병원. 일주일 만에 누적 확진자가 60명을 넘어섰습니다. 3층부터 5층까지 코호트 격리를 유지한 채 추가 진단검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양성 판정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간병인과 보호자, 환자 간 접촉이 잦을 수밖에 없는 병원 특성상 빠르게 감염이 번진 것으로 보입니다. 5층 환자에게 처음 증상이 발현된 건 지난 3일인데 그보다 빠른 지난달 29일에 증상이 있었다는 진술도 나왔습니다. 보건당국은 이번 환자 일부가 추석 연휴에 집에 다녀온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요양병원과 달리 재활병원은 출입 제한 지침이 없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런 이유로 드나든 간병인이나 보호자, 가족을 만나고 온 환자 등 외부에서 바이러스가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추석 연휴 환자 외출이나 가족 방문 등 접촉 사례에 대한 역학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29일 첫 확진자가 나온 서울도봉구 정신병원에서도 추가 확진이 계속돼 누적 확진자가 64명에 달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바이러스 유입 경로는 찾지 못했습니다. 재활병원이나 정신병원도 확진자가 생기면 걷잡을 수 없이 퍼지는 특성이 있는 만큼 요양병원처럼 외부인 방문이나 면회 등 출입을 제한하는 방역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박견입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나타난 이후 확진 판정을 받기까지 최대 2주나 걸린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증상이 나타나고 검사를 받기까지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조용한 전파 가능성이 높은 만큼 방역당국은 몸이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신속히 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어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 진구의 한 노래방에서 발생한 집단 발병 사례를 보면 지표 환자인 노래방 주인이 처음 이상 증상을 느낀 건 지난 9월 20일이었습니다. 하지만 2주가 지난 이달 4일에서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증상 발생일로부터 코로나19 확진까지 14일이나 걸린 겁니다. 최근에 발생한 집단 발생 사례에 대한 지표 중에서 증상 발생일로부터 코로나19가 확진되기까지의 기간인 진단 소요일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5일 이상 지연된 경우가 발생하였습니다. 대전 유성구 일가족 명절 모임에 참여했던 60대 남성 역시 지난 1일 처음 증상이 나타났지만 9일이 지난 10일에서야 병원을 찾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모임에 함께 참석했던 아내와 두 딸 부부, 손자가 잇따라 확진됐고 손자가 다니는 어린이집 종사자와 원아 7명이 추가 감염됐습니다. 또 이들의 가족 8명까지 확진 판정을 받는 등 4차 전파로 확산되며 이 모임 관련 확진자는 모두 2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진단 소요일이 길어지게 되면 그 가운데 접촉자가 다수 발생해서 광범위한 추가 전파 초래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를 촉구드립니다. 또 다른 집단 발병지인 수원의 한 체육시설을 보면 첫 확진자인 헬스장 이용자는 지난달 28일 첫 증상을 보였지만 8일이 지나서야 확진 판정을 받았고 화성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의 지표 환자 역시 의심 증상이 발생한 후 엿새 뒤인 지난 8일 코로나19로 진단됐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진단 소요일이 길수록 조용한 전파 위험이 높아진다며 조금이라도 몸이 이상하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다면 신속하게 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YTN 이어진입니다. 주한미군 사령부는 약 2주간 미국에서 입국한 주한미군 장병 2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확진자들은 지난달 25일에서 이달 9일 사이에 미국 정부 전세기와 민간 항공편을 이용해서 각각 오산 공군기지와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습니다. 확진자들은 각각 평택, 오산, 군산 미군기지 내 격리치료시설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어제 옵티머스 자산운용 사건 수사 상황을 보고받은 뒤 수사팀을 대폭 증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펀드 사기를 넘어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 번진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서 직접 수사를 챙기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조성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찰이 옵티머스 관계자로부터 확보한 펀드 하자 치유 관련 문건입니다. 펀드 사기 사건이 권력형 게이트로 비화할 가능성이 언급됐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법무부 국정감사장에서 해당 문건의 신빙성이 낮다고 말했습니다. 문건 작성자들은 금감원 조사 등에 대비한 허위 문건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된 수사 상황에 비춰볼 때 로비 의혹의 근거가 빈약하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검찰 기류는 사뭇 다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국감 당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으로부터 수사 상황을 보고받은 이후 수사팀 대폭 증원을 지시했습니다. 이미 검사 4명을 추가 파견하겠다고 법무부에 요청한 데 이어 나흘 만에 대대적인 추가 증원을 지시한 겁니다. 대검찰청은
보고 내용과 수사팀 증언이 직접 관련됐는지는 확인해주지 않았습니다. 다만 수사와 관련한 발언을 극도로 아껴온 윤 총장의 지시는 정관계 인사들로 수사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팀은 지난 여름부터 로비 정황이 담긴 자료들을 확보했지만 최근에야 윤 총장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현재 수사팀만으로는 의혹 규명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윤 총장이 최종 책임자로서 직접 수사 진행 과정을 챙기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도 해석됩니다. 대검 관계자는 총장이 과거 대검 중앙수사부처럼 사건을 직접 지휘할 순 없지만 이전보다 세심하게 살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추 장관도 수사팀 증언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면서 특별수사팀 수준의 수사 조직이 꾸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 지시로 옵티머스 로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다만 수사가 여권 인사를 정조준할 경우 과거 여러 차례 갈등을 빚었던 추미애 장관과 윤 총장이 또다시 맞부딪힐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의 당사자인 한동훈 검사장이 참고인으로 채택이 되면 국회 국정감사장에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한 검사장은 YTN과의 통화에서 최근 관련 질문을 하는 분들이 많아 공직자로서 국회에서 부르면 당연히 나가야 한다고 답변을 드렸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출석을 자청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MBC와 KBS의 검언 유착 오보 사태 등과 관련해 한 검사장의 출석 의사를 확인했다며 참고인 채택을 요청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의 새로운 기본 정신으로 지역균형 뉴딜을 제시했습니다. 지역별 뉴딜 사업과 국가균형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전국의 17개 시도지사들과 당정청 함께 머리를 맞댔습니다. 나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판 뉴딜 정책 추진 이래 처음으로 17개 시도지사들이 청와대에 모였습니다. 당정청과 함께 한국판 뉴딜의 지역 확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입니다. 회의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의 새로운 기본 정신으로 지역 균형 뉴딜을 제시했습니다. 대한민국을 지역에서부터 역동적으로 변화시키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사업을 발굴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되살리고 정부의 국가 균형 발전 정책에도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여기에 한국판 뉴딜의 성패를 걸겠다며 제도 개선과 함께 인센티브 제공 등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담은 총 투자 규모 160조 중 절반에 달하는 75조 이상이 지역 단위 사업입니다. 특히 초광역권 지역균형 뉴딜이나 창의적인 사업에 특별히 관심을 쏟겠다며 지자체를 독려했습니다. 6개 시도지사들이 나서 실제 각 지자체가 추진하는 뉴딜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는데 차기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단체장들의 정책 경연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2023년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를 제주에서 유치하고자 합니다. 우리 중앙정부에서도 도와주시기 바라고요. 경기도형 디지털 뉴딜은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국형 뉴딜의 추진 방향과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유연한 권역별 발전이 가능한 그런 인프라가 함께 구축되어야 됩니다. 동남권 메가시티와 권역별 메가시티가 꼭 필요한 이유입니다. 수도권 인구 비중이 50%를 넘어섰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제 격차는 나날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의 지역균형 뉴딜 구상이 신성장 동력에서 나아가 수도권 쏠림 현상을 해소할 묘수로 작용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지난 4.15 총선에서 회계부정 등 공직선거법을 어긴 혐의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의 공소시효가 임박했습니다. 하지만 정 의원은 검찰 출석을 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 제출된 체포동의안 처리도 불투명합니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정 의원을 묵시적으로 비호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이 받는 혐의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모두 3가지입니다. 회계 부정 등을 저지른 혐의인데 공소시효는 선거 뒤 6개월, 모레까지입니다. 이미 선거 캠프에서 관련 업무를 한 4명은 재판에 넘겨졌지만 정 의원은 검찰의 출석 요구에 8번이나 응하지 않았습니다. 정정순 의원이 언제 출석한다 이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 검찰 조사를 받으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직 안 하고 있다고 해서 급기야 지난 5일 국회에 정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제출됐지만 현재로서는 처리가 불투명합니다. 본회의를 열기 위한 여야의 협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당은 맹공격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불체포 특권을 활용하려는 정 의원을 민주당이 묵시적으로 비호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불체포 특권 뒤에 숨어서는 되지 않고 이 불체포 특권을 활용하려는 정정순 의원을 묵시적으로 비호하고 있는 민주당도 그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입장이 난처한 민주당은 체포 동의안 처리보다는 정 의원에게 자진 출석을 촉구하는 쪽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 국정감사 등 의정활동에 힘쓰고자 하는 바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국민의 대표로서 자신이 받는 혐의에 대해 출석해서 투명하게 소명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라고 봅니다. 국회법상 회기 중에는 체포 동의안 없이 현역 의원을 체포하거나 구속할 수 없습니다. 공소시효가 끝나기 전에 조사를 하려면 자진 출석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이지만 본인이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결국 사건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수밖에 없습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다 보니 이런 일도 있습니다. 검역 강화로 수입이 힘들어진 식품을 아예 국내에서 직접 만들어 판 외국인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오태인 기자입니다. 경남 김해 주천면에 있는 한 공장. 러시아 국적 외국인 여성이 바닥에 빨간 액체가 담긴 페트병을 집어들더니 다른 물질을 넣습니다. 옆 사람도 비슷한 행동을 반복합니다. 러시아와 중앙아시아에서 잘 팔리는 탄산음료를 만드는 겁니다. 현지에서 인기 있는 소고기 통조림도 이런 식으로 국내에서 만들었습니다. 적발된 피의자는 모두 24명, 대부분 러시아와 우즈베키스탄 등의 국적을 가진 고려인입니다. 피해자들은 현지에서 파는 제품과 비슷하게 보이도록 포장 스티커까지 붙여 전국 외국인 식료품점에 납품했습니다. 원료와 제조 장비는 배편으로 들여왔습니다. 제품 홍보 창구는 SNS. 그렇지만 소고기 통조림과 탄산음료가 각각 3만 1천여 개, 16,000여 개가 팔릴 정도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코로나19로 검역이 강화돼 가공식품의 국내 반입이 어려워졌는데 수요는 여전했던 겁니다. 모국에서 팔리던 이제 유명한 탄산음료라든지 소고기 통조림이 국내에 없는 것을 알고 또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이런 제품을 이제 찾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만들어서 팔면 잘 팔리겠다. 이래서 이 제품들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해경은 이들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또 제대로 된 제조시설과 위생시설을 갖추지 못한 불법 식음료 제조업체가 더 있는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오늘 출근길 부쩍 차가워진 공기에 옷차림이 제법 두꺼워졌습니다. 한낮에도 예년 기온을 밑돌며 서늘함이 감돌았는데 내일 아침에도 서울 기온이 11도로 오늘만큼은 아니지만 꽤 쌀쌀하겠고 한낮에도 16도에 머무는 등 오늘보다 낮아 조금 더 서늘하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점차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다만 강원도에는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동해안에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또 서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무척 강하게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 11도, 대전 10도, 광주 11도, 부산 14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서울 16도, 대전 19도, 광주 20도, 부산 22도로 예상됩니다. 당분간 별다른 비 소식 없겠고 모레는 서울 아침 기온이 7도까지 떨어지는 등 올가을 가장 쌀쌀한 날씨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YTN 뉴스나이트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